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7월 13일 영종호투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에 일본 문제를 꽤 다뤘었는데 또 아베가 죽는 바람에 또 일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아마 올해 세계 10대 뉴스 중에 하나가 될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이제 아베의 이제 그 그림자, 족적, 그간의 영향력 이런 게 지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아베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에 아마 병원에서 사망했을 겁니다. 근데 그 대표님 생방송이 이제 금요일 제가 차량 운전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들었는데, 이제 1시부터 하셨으니까 1시, 2시 그 사이였네요. 그런데 무슨 아베가 총을 맞았는데, 그 시점에는 이제 죽기 직전이겠죠. 그런데 무슨 한국에 그 댓글 다는 놈들이 무슨 뭐, 대한독립 만세다, 아베 잘 죽었다, 이런 조롱거리, 뭐 비판 이런 것들 갖다 했는데, 요 한국인 있죠. 한국인이 있고 조센징이 있습니다. 요 새끼들은 이 조센징인데, 저가 아무리 거기서 댓글 달고 생지랄을 하고 소녀상을 7개를 만들고 일장기 100개를 불태워도 세상은 안 바뀝니다. 일제 36년이 그래 억울하면은 그때 잘하지. 빙신 같은 조센징들. 지금 와가지고 일 다 끝난 와중에 자, 그러면 미국하고 일본은 철친지 원수처럼 2차 대전 때 싸웠는데 얼마나 굳건한 동맹이냐고요. 지금 바이든 조치 내린 거 보세요. 현직도 아니고 전직 일본 총리가 죽었는데 미국의 50개 중에 전 관공서하고 군 부대에 조기를 개항해라, 성조기. 그리고 인도에서도, 인도 전역은 아닙니다만 주요 공간에서, 주요 이제 기관들에서 그 인도 국기를 반기로 이제 조기를 개항했다고 하더만. 아마 이런 건 역사상 없을 겁니다. 아마 현직 총리나 대통령이 죽고 이런 일은 없었거든요. 아마 그것도 이렇게 하면 좀 오버한 거긴 한데, 미국이 왜 저런 짓을 하는가? 그만큼 일본하고 우리는 깊은 동맹이다 이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자, 그런데 왜 한국은 일본하고 동맹을 못하냐, 이게. 싸우지도 않았으면서. 일본하고 뭘 싸웠어요, 우리가? 병신같이 총도 한 방 안 쏘고 나라 갖다 바쳤는데, 죽기는 뭘 죽었으며. 미국 사람은 일본에 당연히 더 많이 죽었지, 우리가 뭘 죽었느냐고. 하여튼 이런 병신들 때문에, 그러면 이 댓글, 그런 댓글 쓴 새끼들, 1994년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 지 애비는 그때 만세 불렀냐고. 아니잖아. 점잖게 형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태를 보자는 식으로. 근데 하여튼 이 병신 가서 이런 댓글 다는데 시간대도 보니까 10시 반, 무슨 뭐, 3시 반, 남들 한참 일할 때, 그러면 그런 새끼들 보면은, 그런 댓글 다는 놈들 보면은 직업도 없고, 아침에 밥도 못 먹고, 점심에 라면끼리 먹고, 저녁에 친구 불러내가지고 밥 얻어 먹고 다니는 그런 새끼들은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댓글에나 속 앉아있는 거예요, 좌빨 새끼들. 물론 그런 댓글 쓴 놈들이 다 좌빨 아니고 우꼴 중에도 있습니다, 그런 애들. 이걸 아베하고 일본 정치 이야기하기 전에 아주 단순화식 이야기하자면은 한국의 좌든 우든 나이가 많건 적든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있냐면은 한미동맹은 오케이. 근데 일본하고는 그런 거 못하겠다. 이게 아마 대한민국의 평균적 사고방식 같아요. 이거 못 고치면 있죠. 세상 못 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아베가 죽은데 일단은 이제 자연인으로서의 아베 신조라는 사람이 지금 현직 총리도 아니고 전 총리가 죽었으니까 그 애도의 뜻을 표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겠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어두운 면, 그 사람이 저지른 정치적 죄가 뭐 이런 거 갖다가 나중에 이제 전문적으로 따지는 거지. 그걸 갖다가 무슨 이게 뭐 유관순 안 준 거 이야기도 아니고 말이지. 하여튼 이런 일 언제까지 되풀이될지 한심하기 짝이 없는데, 하여튼 이 사건, 그 아베가 죽기 전에 대표님이 생방송에서 하시면 제가 굉장히 열을 받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 아베라는 사람을 갖다가 지금 이 참 어처구니없는 이런 사례를 다 물론 정치적 동기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 대표님이 이제 통일교와의 관계는 이제 굉장히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한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제가 이야기할게요. 제가 네덜란드에 있을 때 1998년 하반기부터 2001년 2월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그 2년 반을 근무했었는데, 그때 문선명이 교회가 네덜란드를 방문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서는 문선명을 입국 규제자로 처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왜? 그건 사이비 종교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학장가요. 자기 부인하고 이제 다른 교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는데, 주 네덜란드 한국 대사가 참석해 달라고 이제 정식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근데 대사가 거기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acknowledge 한다, 인지한다는 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대신에 그때 이제 제가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는데, 그때는 1등 서해관 자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대신에 내 이름을 호명하지 말라, 그냥 참관만 하겠다, 업적으로 라는 조건으로 제가 들어갔습니다. 한 3시간 동안에 이제 자기들이 말하는 예배죠.
예배인데 이게 지금 딱 말씀드리면 이거 기독교 아닙니다. 아무 관계 없습니다. 왜? 그 3시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주기도문도 외우지도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단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건 그리스도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거든요. 근데 더더욱 웃기는 거는 주 네덜란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공사, 그냥 공사는 대사 바로 밑에 서열입니다. 얘가 또 통일 교도들 많이 보니까. 그래서 그때 조사를 해보니까 네덜란드에 한 300가구. 그냥 이 통일교는 이제 그 한 가정 단위로 하는 모임입니다. 한 가구 단위로. 그냥 4인 가족이 있는데 한 사람은 기독교, 하나는 불교, 두 사람은 뭐 통일교, 이건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3사람이 됐든 4사람이 됐든 한 가구 단위로 전부 통일교도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네덜란드에 그 당시에 제가 조사한 게 300가구에 있으니까 한 뭐 적어도 1000명, 2200명 되지 않나 뭐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하여튼 그때 봤더니 좀 이게는 도대체 종교적 행사도 아니고요. 그 문선명이가 못 오니까, 네덜란드 못 오니까 그때 아마 미국 뉴욕에서 어떻게 뭐 선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동영상으로 직접 이제 실시간으로 이렇게 뭐 얼굴을 맞대고 하는 그런 건데 3시간 동안 하나님이란 말도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도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당연히 제가 그 행사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런 이걸 사이비 종교라고 지금 입에 담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이게 미국이나 백인들까지 이런 데 휩쓸려 가지고 무슨 문선명이가 지정해준 여자와 결혼하고 남자하고 혼인을 맺고 이런 게 가능한지 참 어처구니가 없는데 자 그러나 재미난 에피소드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아류하고도 아니고 아류도 아니고요. 아무 관계도 없는 겁니다. 이런 그대로 이제 사이비 종교인데 뭐 당하는 건 병신이죠. 근데 그 대표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게 일본에 있는 이제 그 대표 그러니까 일본에 지금 통일교라고 안 하고 뭐 세계 평화 통일 가정연합이던가요 그런 이름으로 탈바꿈했는데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그 통일교 신자가 맞는데 무슨 뭐 그 가정 파탄이 난 건 아는데 재정적으로 파탄이 생긴 건 아는데 뭐 돈을 갖다가 그 이후에 받지를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알 수가 없죠. 왜? 문서 기록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그게 통일교가 지금 장난이 아닌 말입니다. 일본 내에서 고소고발이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변호사들이나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지금 TV에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이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이 아니고 문선명이가 직접 만든 성본이라는 걸 성경으로 채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성수를 성자의 책본자거든요. 이거 한 권에 3,500만 엔에 판다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3억 5천만 원이죠. 그럼 이거는 문선명이가 말하는 그 책 한 권 사면은 말로 그날로 이제 파산하는 거죠.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재정적으로 파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이게 hun납이라든가 교회 이제 뭐 돈을 갖다 바치라든가 그런 거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마 거짓말 같습니다. 만약에 그 변호사들이 증인이 사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게 뭐 사실은 그 부인이 아베가 뭐 사실은 뭐 그보다 뭐 이딴 그 이상한 그 레터를 붙여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욕한 사람들 많은데 솔직히 말하면 아베 극우 아닙니다. 강성 뭐 우익 정도지. 소위 우리가 극우를 분류할 수 있는 거는 일본 정치계에서 이제 유신회 그런 걸 이야기할 수가 있고 만약에 아베를 극우로 한다 그러면은 그럼 한국은 뭐죠? 한국의 신인규나 유튜브는 한국에 5명 중에 1명이 빨개라는데 1000만 명이 빨개라는데 그럼 우리는 극자국가입니까? 그 말이 안 되죠. 극우란 걸 갖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 정치적 스펙트럼이 어떤 건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대놓고 까고 앉았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그 아베 신조가 지금까지 이제 발설한 어떤 정치적 메시지들 그 내용을 보면은 얼핏 보면은 이제 강성 우익처럼 왜냐하면 지금 이제 평화헌법 체제를 바꾸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비난을 받기 매우 쉬운 그런 사람이긴 한데 실제 그 사람의 지금까지 말한 자기가 쓴 글이라든가 스피치라든가 그 내용 전체를 보면 결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부인은 상당히 친한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 주1 한국 대사관에서 매년 이제 김치 행사를 하는데 그때 거의 빠지지 않고 꼭 와가지고 직접 이제 소매 걷어붙이고 김치 만들고 하는 굉장히 친한적인 사람인데 뭐 한국 드라마도 꽤 많이 본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런 사람이 좀 보니 개인전은 좀 안 됐습니다. 저도 그 부인하고 일본에 있을 때 잠깐 말을 뭐 좀 이제 섞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만 행사 때. 근데 지금 이 일본의 이제 정치적 테러 현직 총리가 아니긴 한데 이게 상당히 이제 쇼킹한 뉴스가 됐는데 뭐 과거에도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는 게 아마 가장 유명했던 테러 사건인데 이게 1960년입니다. 그러니까 1960년이라고 하면은 1945년에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일본 군국주의의 그 근일이 아직 그 잔존하고 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오른쪽에 서 있는 사람이 일본 사회당 당수입니다. 아사노마 이네지로라고 한 사람이고 안경이 이렇게 떨어지죠.
그리고 왼쪽에 이 야마구치 오토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극우파인데 극우파가 사회당 당수를 갖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칼을 찌르는. 근데 그 자리에서 즉사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틀인가 3일 후에 병원에서 이 야사노마 총리가 아마 죽은 거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 이 테러범은 뭐 씩씩 웃으면서 도주하지도 않고 순순히 아마 경찰한테 잡혔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극우죠. 이런 애들이 극우지. 아베를 가지고 극우를 하는 거는 좀 이게 상식이 모자란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그 사람이 이제 무슨 일본 전투기 타고 사진 찍고, 그 다음에 우길기를 배경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상기 프로파간다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몇 장 찍었다고 해서 한국에는 이제 극우로 규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결코 극우는 아닙니다. 근데 아베 아마 전후에 아마 가장 역동적이고 아마 족적을 많이 남긴 막 그런 총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최연소 총리였고요. 일본에서 52살에 일본 총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장수 총리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 유명한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사토 에이사쿠, 그 사람이 가장 장기간 이제 집권을 했었는데 아베 신조 총리가 그 기록을 깨버렸죠. 그래서 토탈 이제 3,188일 동안 일본에 총리를 했었는데 1982년에 그러니까 이 사람 이제 가계가 대단합니다. 그 외조부가 키시노부스케 그 총리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토 에이사쿠 이 사람의 외종조부인가 뭐 그럴 겁니다. 그래 유명한 이제 정치 가계에서 나온 사람이고, 지금 현재 일본의 방위상 그것도 키시노부라고, 이 사람도 아마 아베 동생으로 그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본 전후의 요시다 시게루라든가 사토 에이사쿠, 아마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마 인물을 뽑으라면은 나카소네보다는 결국 아베 신조가 되지 않겠는가 막 그런 평이 많습니다. 근데 1982년에 그때 자기 아버지가 아베 신타로라고 이제 그 외무장관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비서관을 했는데, 이게 우리로서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친아들이 거기서 비서관을 한다. 근데 이게 일본 같은 이제 의내학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사위라든가 딸이 백악관에 들락거리는 거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 같으면 이런 게 용납이 되지 않겠죠. 다만 그게 아버지 밑에 있었다고 해서 무슨 뭐 비대위 연루됐다거나 그런 소문이 없는 거로 봐서 그 시절은 그렇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서관을 하다가 1991년에 이제 자기 아버지 아베 신타로가 죽고, 이어서 1993년에 처음으로 이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 자기 구가 야마구치의 아마 일구, 야마구치가 몇 개 구로 나눠져 있는 모양인데 거기서 한 10선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의원으로서 계속해서 이제 경력을 쌓아왔고, 그러다가 21세기 들어서고 나서 고이즈미가 총리했을 때 그때 2003년에 이제 자민당 간사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나 경력으로 봐서는 이제 아직 새파랗다고 할 수 있는데, 고이즈미가 이제 전격적으로 아베를 이제 간사장으로 이제 추대를 했죠. 그러고 나서 2005년에 이제 정식으로 이제 내각 관방상 장관자를 차게 됩니다. 그러고 이제 바로 1년 뒤 2006년에 처음으로 이제 총리에 취임하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 실수한 게 뭐냐면은 미국을 가지 않고 가장 먼저 방문한 나라를 중국으로 잡았습니다. 중국은 대환영이었고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업무 이론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일본 역대 총리들 보면은 취임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몇 개월 만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아베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기시다 총리 하기 이전에 스가 총리처럼 아주 단명한 사람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100%는 아닙니다만 거의 90% 이상이 이 대개 이제 친미 노선을 지 않고 약간의 이제 친중 내지 친러적인 성격을 보인 사람들이 이제 단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나 CIA들이 다 그걸 갖다 뒤에서 조정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는 지금 뭐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일본 이제 총리들 보면은 갑자기 여성 스캔들, 그 다음에 건강 문제, 그 다음에 비리 뭐 이런 거로 갑자기 이제 자리에서 내려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뒤에서도 정치적인 어떤 그 음모의 배경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러다 2006년에 총리가 되는데 불과 1년 만에 그만두게 됩니다. 이유는 뭐 자기 지병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실수가 많았죠. 그 의욕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내공이 좀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이제 2012년에 다시 두 번째 총리가 되면서 거의 7년 반 동안, 거의 해수로 8년 동안을 갖다 일본 총리를 하면서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 일본 총리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3,188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행보를 보였는가, 그러면서 처음에 총리가 됐을 때 하고 좀 인터벌이 있습니다만, 두 번째 총리가 됐을 때 자기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내가 2006년에 총리가 됐을 때와 같은 그런 실수는 절대 되풀이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죠. 외교, 안보, 경제, 뭐 사회문화, 뭐 종교, 뭐 여러 가지
근데 그 중에서 외교 안보에 국한시켜 본다면 철저히 침해하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뭐 미국의 그냥 가장 둘도 없는 아마 오바마하고 트럼프를 거치면서 아마 전후에 미국하고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졌던 총리가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게 아베노믹스인데 이 아베노믹스 경제정책을 설명하자면 또 거의 1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봐서 아베노믹스라는 게 죽어가는 일본 경제를 되살려 보려 했던 그런 노력인데 그럼 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라는 논란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혹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 절반의 성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은 절반은 실패했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죽어가는 한때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를 갖고 있던 일본이 프라자 협정 이후로 계속 내리막길을 걷다가 이걸 한번 살려보자라고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게 탄생을 했는데 사실은 이 소위 말해서 완전히 식어있던 엔진에 이제 불을 달군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속적으로 가동시키지는 못했죠. 그러고 나서 여러 가지 자기 이제 개인적인 스캔들, 이제 그 개인적인 스캔들이라는 게 이제 학원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도 아마 8억 엔 정도를 갖다가 싸게, 8억 엔보다 더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수치를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혹시 마츠다상 잘 아시는다면 저한테 댓글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그 학원 비리 때문에 아마 그게 가장 큰 스캔들이었는데 그 새로 짓는 그 부지에 아마 초등학교 명예회장이 자기 부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큰 스캔들이 되는데 이래저래 문제 때문에 그다 코로나까지 겹치고 하니까 또 이제 지병을 이유로 사임을 했죠. 그러고 스가 총리가 이어받았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아마 코로나 정국에서 더 이상 총리직을 유지해봐야 그다음 이 사태를 갖다가 이제 극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까지 얻어낸 공적 자체도 오히려 이제 깎아먹는 그런 게 되니까 더 이상 인기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이제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8세로 이제 별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건강만 받쳐준다면 다시 한 번 더 총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이번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외교 분야에서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면서 이제 미국과 서방에 대한 패권에 도전하는 요 한 10년 동안, 짧게 얘기하면 한 요 5년 동안, 그 시기 동안에 이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이라는 이제 구절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꼭 이 사람의 어떤 크레디트가 있다고 말할 수 없는데 아베가 가장 먼저 아마 제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그냥 요즘에는 그냥 약방의 감촉처럼 이제 미국을 위시한 서방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제창했다는 거 이게 가장 아마 기억에 남는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이제 아베가 총리 이후에 그럼 뭘 했는가? 총리 이후에를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이제 정치적 피규어로서 계속 권력을 행사해 왔죠. 그래서 지금 기시다 총리하고는 이제 동기라고 합니다. 동기인데 이 두 사람이 처음부터 사실은 경쟁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베가 훨씬 더 이제 일치월장에서 앞쪽으로 나갔죠. 근데 들리는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이 아마 옛날에 대만에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 두 사람이 이제 특색이 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기시다는 술은 잘 먹는다고 합니다. 술은 잘 먹는데 뭔가 이제 이야기를 끄집어내놓고 그걸 정리를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근데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난번에 국방장관, 외교장관을 했는지 좀 의문입니다만 일단 이제 광경을 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근데 아베 신조는 술은 좀 약한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든지 이렇게 정반합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제 정평이 나셨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아베가 집권하고 있는 시기에는 그걸 몰랐는데 지금 현재 자민당 내에서 아베가 죽었습니다만 아베가 살아있다면 이제 가장 최대 개파를 누리고 있었던 거죠. 아베. 자민당 내 최대 이제 파벌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베가 죽으니까 과연 이 파벌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근데 그 파벌 내에서는 이제 아베의 카리스마를 따라갈 만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기시다와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물이 나오면 지금으로 봐서는 힘들다라는 게 이제 세 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의 관계도 중시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과의 어떤 가치 동맹, 그게 가장 이제 최일선으로 이제 주장했었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소문이 파다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대만 문제는, 그러니까 대만의 위기는 곧 일본의 위기다라고 이제 용감하게 들고 나왔죠. 근데 이런 표현은 사실은 현직 총리가 쓰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기시다가 아마
아마 부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시다가 그걸 이야기하면 굉장히 이제 정치적으로 논란이 많이 예상되기 때문에 전직 총리가 대만을 보호해야 된다. 어떤 일수도 이제 사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언급을 아베 신조의 입으로 입을 빌려서 이야기한 거죠. 그 다음에 그와 또 연관해가지고 물론 이거는 뭐 그 전부터 아베가 쭉 주장하던 겁니다만은 지금 현재 그 GDP에서 방위비 비율은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요 최근에 이제 그 나토 표준이란 말이 생겼습니다. 방위비 각국은 GDP의 2%까지 올려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2%까지 독일같이 이제 2%까지 올리게 되는데 그게 뭐 지금 당장 올릴 수는 없고요. 경제적 사정이 있으니까 아마 한 5년 정도 거치해서 이렇게 조금씩 올려서 지금 1%에서 2%로 이제 정액시켰다라는 게 이제 아베의 보관인데 지금 현재 자민당의 보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는 굵직굵직한 앞으로 이제 향후 과제 이런 걸 갖다가 현직 총리가 아니고 전직 총리인 아베가 이렇게 이런 화두를 설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사람인가 하는 걸 갖다가 웅변으로 말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베가 하지 못한 건 뭐냐? 7년 반 동안 실로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이제 자기 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일러 평화조약, 그러니까 푸틴을 2016년에 만나고 2018년에도 만나서 그 쿠리 열도에 섬 4개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돌려받는 문제를 이제 쭉 협상을 했었는데 결국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4개 중에 푸틴이 2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은 나머지 2개는 반납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가 굉장히 냉각되면서 이걸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북한 납치 문제인데 이거는 고이즈미 총리에 이어서 그 바톤을 받아서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만 기껏해야 5명 정도 이제 북한에서 돌아왔고 나머지는 아직 북한에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깨끗하게 처리 못했다는 거 그게 이 사람 이제 회한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였기 때문에 그나마 그 정도 북한을 밀어붙여가지고 이제 국제사회 이걸 갖다 가장 중요한 어떤 인권의 화두로 하나 삼았다는 건 아베의 어떤 실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개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선거가 있었고 이미 뭐 선거하기 전에 대충 알게 되죠. 이렇게 되면은 그 아베에 대한 추모 분위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꼭 아베가 죽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민당이 이깁니다. 이기는데 완전히 이제 압승에 가까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이거 일본은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그래프에 나옵니다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제1야당이 정말 유일무실하기 때문에 1급 체제죠. 자민당 외에 나머지는 사실상 거의 군소정당에 가까운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지금 뭐 개헌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저지선은 완전히 확보된 상태고요. 177석. 그러니까 자민당 플러스 공명당. 이건 원래 지금 그 독일처럼 기민기사연합처럼 이제 하나의 정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개헌을 하는데 동조하는 게 이제 극우파들, 일본 유신이기 때문에 이건 뭐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언론에서 떠든 것처럼 이번에 그렇게 3분의 2선을 다 중의원, 참의원 다 확보했기 때문에 곧 개헌으로 가는가?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명당 같은 경우에는 개헌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운 어떻게 보면은 막 개헌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애매한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럼 지금 현재 기존의 헌법을 단지 교정권이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긴급 사태에 대응하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갖다 담겠다는 거 그런 거 외에도 이왕 헌법을 고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기 마련입니다. 일본 국내 정치적인 문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교정권이죠. 외국의 군대를 파견하고 그 다음에 집단 자위권을 갖다가 발동할 수 있는 거 그걸 법적 체제를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상국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정상국가로 간다고 하는 거는 소위 말해서 일본이 2차 대전의 전범 국가에서 완전히 탈각해서 종전 2차 대전 이후의 레거시를 완전히 삭제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이 정상국가로 가는 거 이게 가장 그 아베가 힘을 기울였던 건데 사실은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는 이루지 못했죠.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 안을 꺼냈을 때 일본 내에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소위 말해서 반대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일본의 보수 우익 안에서도 우리가 미국의 해구산 안에서 군비 증강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기 때문에 하여튼 고도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굳이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현행 법률을 갖다 현행 헌법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보수 우익 안에서도 이제 그 상당히 온도차가 있었는데 이번에 아베가 저렇게 테러를 당하고 죽으면서 본인이 죽음으로써 자기의 이제 비운을 갖다가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찌 보면 상당히 이제 애매한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일단은 이제 기시다 총리하고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자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어떻게 속도 조절을 할 건가. 바로 그냥 이제 개헌으로 밀고 나갈 건지. 근데 문제는 이제 개헌으로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그 안에 이제 산재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 그러니까 공명당, 자민당,
유신의 안에서도 서로 이제 그 의견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문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베가 또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하나 뭐냐면은 옛날에 다나카 가쿠에 같은 사람이 이제 그 서로 경쟁하는 후계자들을 많이 키웠습니다만 아베는 7년 반 동안 집권하면서도 자기 이후에 누구를 세울 것인지 하는 데 대해서 별로 힘을 기울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베, 포스트 아베 이후를 이끌어갈 인물이 별로 없다는 거. 근데 지금 현 총리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현 총리 있습니다. 있는데 국방장관, 외교장관을 다 했기 때문에 경제성으로 너무하죠. 근데 이제 그 현재 보수 우익 정상국가로 가겠다는 그 기본 라인에서는 기시다 총리도 아베하고 똑같습니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걸 이제 매파락을 하고 그 다음에 기시다를 비둘기파락을 하는데 꼭 그 표현이 적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기시다는 결국 헌법을 바꾸고 정상국가로 가는데 그 과정을 좀 더 이제 천천히 점진적으로 앞뒤 봐가면서 하자는 주의고 또 이제 그 자민당 그룹의 어떤 소수파들은 이런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괜히 우리가 정상국가로 간다 하면서 군비정을 했을 경우에 주변 국가들과의 어떤 그 안보적 마찰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버티다가 계속해서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그 현상을 갖다가 타파하려는 그런 어떤 도발적인 움직임이 맥시마이즈 됐을 때 미국이나 주변 국가가 야, 너 제발 좀 재무장해라. 이러면 재무장이 됐습니다. 군비정강해라. 헌법 바꾸고 외부에 이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기반을 마련해라라고 주변 국가들이 떠밀 때 그때 마지못해 하자라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펙트럼의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조정하고 이제 흡수해서 가감 평균해서 최종안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거는 지금 기시다 총리의 손에 달려 있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근무 전망인데요. 일단 자민당이 이제 참여 선거에서 압승했기 때문에 개헌 가능성 확보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군소정당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선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민당 독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이 중차단 시기에 코로나라든가 좀 대공황의 시기에 이걸 갖다가 결국 극소수의 자본가들하고 자민당의 기득권들이 결국 알아서 대충 자기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무야무야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소위 말해서 이제 자민당의 반기를 드는 군소정당들과 소위 이제 반정부 세력들의 이제 그 우려사항이죠. 일단 3년 동안 기시다 총리는 이제 선거가 없기 때문에 마음 놓고 국민한테 밝힌 내용들, 약속한 내용들 그냥 추진하면 되는 걸로 거기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존의 아베노믹스는 어떻게 될 건가? 아베노믹스가 부분적으로 성공했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실패했죠. 자, 그러면은 기시다 총리가 취임하고 나서 내세운 태제는 새로운 자본주의였습니다. 이 새로운 자본주의가 뭔고 하니 뭐 복잡한 내용들이 있으면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그 이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정책을 구현하는데 성장이냐 분배냐 되게 이런 대립되는 축 가지고 어느 쪽으로 경도될 거냐 한 가지 지금까지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21세기의 어떤 그 자본주의 세계체제의 어떤 위기 이 상황에서는 어느 한쪽에 치우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이야기대로 하자면은 성장과 분배의 변증법적 지향 그러니까 아우프해붕이라는 독일어를 갖다가 언론에서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해결하지 않으면은 일본 경제는 되살아날 수 없다. 근데 이걸 보면 하나 재밌는 게 대개 이제 보수 우익은 노조하고 대척점으로 서 있지 않습니까? 그럼 노조는 이제 줄기차게 임금을 올려달라고 하죠. 근데 지금까지는 일본 국내 정세 또는 세계 정세가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 20, 30년 동안 물가도 오르지 않고 봉급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시다 총리의 자민당은 노조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인상을 지지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현상들이 생기니까 일본의 좌파들, 손에 일본의 자민당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뚜렷한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자민당의 하나의 힘이기도 한데, 어찌 보면 사실은 전후에 자민당은 거의 독재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본 사람들 물어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자민당이 아닌 다른 사회당 계열의 정권들이 들어서가지고 그 총리들이 이제 정책 수행을 한 거 보면 모조리 다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절대 사회당 계열 또는 이제 자민당에 반하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일은 없을 거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을 찍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만 그게 실패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이제 3년간 앞으로 아무 선거도 없다 이라고 나니까 완전히 자민당의 독주가 예상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럼 자민당이 어떻게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기를 누리왔는가 하는 거는 얘들이 굉장히 교묘한 게 사회당이 이나 소위 말해서 좌파 또는 노조가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를 갖다가 사전에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절충안을 즉각 마련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제 상상이 힘든 이야기인데 자민당은 사실은 겉으로는 들이대지 않으면서 그런 걸 굉장히 잘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가 이야기할 만한 내용들 지금 현재 현황이 이러는데 문제가 이렇다. 그래서 대안이 이럴 거다라고 그걸 연구하는 과정에 미리 선제 공개를 해버린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잘 먹혀 들어왔는데 만약에 지금 닥쳐온 이 경제 위기를 갖다가 기시다 정부가 내각이 이걸 극복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똑같이 기존 이 총리들, 기존 이제 내각들이 겪은 그런 우려를 똑같이 범하는 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우리가 아는 이 소위 말해서 일본의 어떤 그 아베의 죽음, 그 다음에 기시다 총리가 이끄는 그 자민당 내각이 완전히 압승했다. 이걸 어떻게 볼 거냐? 자, 지금 보면 이제 중국, 이런 나라에서는 우려를 표명하고 나오죠. 이건 뭐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니까 당연합니다. 일본의 해군력을 가장 우려하는 게 중국이거든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냐. 제가 앞서 앞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지역이나 전라도나 경상도나 대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한미동맹 오케이, 한일동맹 안 된다.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서 헌법을 개헌했다 합시다. 그 다음 거기에 자유대 개념을 갖다가 헌법에 넣겠다는 거죠. 그게 이제 핵심인데, 자, 그러고 나서 일본이 다른 나라들처럼 함대를 띄우고 이제 다른 자기를 침범하는 나라들과 전쟁을 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게 우리한테 불리한 겁니까? 일본이 우리의 적입니까? 지금 현재 우리의 적은 누굽니까? 제1적은 북한이죠. 그 뒤를 돌봐주고 있는 게 중국이죠. 또 그 뒤에 있는 것도 러시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본이 정상국가로 가는데 가장 마음 내게 하지 않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할 나라는 북한하고 중국입니다.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일본의 정상국가로 가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만약에, 정말 만일입니다. 만약에 일본이 궁극의 우리의 경쟁국가 또는 내지는 나중에 전쟁을 한번 할 수도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합시다. 하지만 지금은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일본하고 한국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자, 법치, 의회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이런 주요 항목들에서 모두 일치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 일본하고 한국은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영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다가 미국한테 세계 헤게모니를 넘겨줄 때 전쟁이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왜? 가치를 공유한 나라니까 싸울 이유가 없는 거죠. 다만 영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체제를 영연방을 갖다 구축하면서 세계를 더 이상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 미국 얘가 좀 도맡아 달라고 자연스럽게 명의가 이전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대한민국이 대적하고 있는 거 북한의 위협이죠. 그럼 북한의 위협, 거기다 플러스 중국의 위협. 그건 일본하고 손을 맺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 당원들이나 또는 회원들이나 여기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끌어와서 한일 군사 동맹 같은 거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은 혁명 20이나 서포 15조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됩니다. 자, 만약에 한국과 일본하고 싸운다 하더라도 나중에 말이죠. 지금 현재적인 북한입니다. 그 북한을 갖다가 일본이 적대하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됩니다. 일본 문제에 대해서 또 군소정당에 관련된 말씀드릴 일인데 그건 다음 주에 다시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1분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빡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